명절이 지나고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마음이 두근반세근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즈아. 정말 천재적인 작곡가는 외국에서 못 들어오는데 실제로 어떤 기획을 해서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 하나는 아직까지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 지금 버젓이 살아있는데 공통점은 있네요. 천재적이라는 공통점은 있네요. 사기의 천재. 예. 전과 이번에 들어가면 전과 20번 넘어가겠네요. 전과 다수. 전과 다수. 실제로 전과자라는 게 음주운전만 해도 전과예요. 네. 그러니까 실형만 살아야 전과가 아니고 벌금형 뭐 기타 등등의 법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다 전과에 포함되는데 지금까지 전과 14범 이명박 씨는 이제 단 몇 주만 지나면 아니다 확정 판결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건 전과 20여 범 이상의 기록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운동하다가 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거나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받거나 다 전과예요. 어쨌건 이제 다스 수사팀이 서울 동부지검에 있었는데요. 수사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합류합니다. 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이명박의 죄에 대해서 뭐 특활비운에 다스네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다스 수사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측근들이 증언들 다 해버리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오늘 방송하는 오늘 정호영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그 당시 잘못된 수사는 없었냐. 그 정호영 특검 수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확히 표현하면 되겠냐면 정호영 특검이 그것을 인지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했어요. 이것도 말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검찰에서 정호영 특검이 120억 횡령 문제에 대해서 이 조모 씨가 개인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고 이것이 실제 주인과 경영진이 횡령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호영이라는 그 특검이 잘못한 것을 밝혀낼 수는 없었다. 증거가 없다라고까지만 갔으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갔어요. 120억 건은 격리 직원의 개인적인 횡령이 맞다라고 손을 그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의문 120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기보다는 특검이 추가 비자금을 인지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정호영 특검한테 면죄부를 줬다기보다는 정황은 있을 수 있는데 확정돼서 범행으로 볼 만한 그러니까 일부러 정호영 특검이 이명박의 다스 수사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쉴드용으로 특검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마치 그게 정호영 특검이 죄가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고요. 자 어쨌건 그렇다 이 상황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봅시다. 삼성이 이제 다스 관련해갖고 소송비를 대납한 사건 이거 있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는데 이것도 평창 올림픽 기간과 설 연휴를 거치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보도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다스, 삼성, 사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건희만 특별 사면을 해주잖아요. 예. 나중에 또 다른 무대기로 사면할 때 이학수를 끼워넣어서 이학수까지도 사면시켜주는. 예. 삼성맨들 쭉 그 기업인들 사면시켜주죠.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현대도 돈 됐어. 야, 자기 소송비를 왜 기업들이 내겠냐. 나 이렇게 죄질 나쁜 대통령 처음 봐요. 이거 박근혜보다도 더 나쁜 거야. 예, 그런 거죠. 내 돈은 내 돈이고 네 돈도 내 돈이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 와중에 이 이명박 측에서는 이명박은 아니에요. 이명박 측이라고 하는 이 피라미들이 내놓는 얘기들을 보면 다스가 삼성으로부터 그렇게 받은 거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소송비를 대납받은 적 없다. 그러면서 에킹건프를 뭐 사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본인들이 왜 거기에 떠들어요? 다스하고 상관없다면서 왜 다스의 관계에서 떠들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직원으로서 정부 입장, 이명박의 입장만 떠들면 돼요. 그러니까 다스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에이킹컴프 측에서 무료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해왔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다스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가요. 네. 왜 본인의 이야기니까. 네. 그런데 왜 이명박이 측에서 왜 다스 얘기를 꺼내지? 상관없다고 하면서. 아 그래도 주인된 도리가 있는데. 아니 주인 나도 아니라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 본능적으로. 네. 아. 어쩔 수 없잖아요. 웃긴 거는 계속 그렇게 다스에 대한 쉴드를 쳐주고 있는 이명박 측이라는 이 피라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참 가소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희중이 그렇게 말했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통령밖에 없다. 그렇죠. 사실관계를 잘 젖도 모르는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죠. 사실관계를 젖도 모르는 참모 20명, 30명 모아놓고 이야기해봤자 무슨 답이 나오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명박은 내가 보기에 섣불리 성명서를 낭독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의 입지를 더 좁혀놨죠.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고. 어쨌건 2009년에요. 현대차가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납하는 형식으로 약 100만 달러, 약 10억 원 안팎의 돈을 이명박에게 건넨 혐의를 지금 수사 중이라 그러는데 삼성한테 40억 원 받았고요. 아까 말한 그 에이킨 건프의 성금을 삼성이 대신 한 거죠. 정말 신기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에이킨 건프가 어떤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궁금합니다. 에이킨 건프의 지금 수석 변호사로 있다는 김석한이라는 사람은 96년 81세 나이로 별세한 대한생명보험 사장 김봉진의 삼남입니다. 그 대한생명이면 63빌딩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죠. 지금은 아니고요. 네, 지금은 한화 한화에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형제 자체는 사남 이녀 중에 이 사람이 삼남인데 큰형 김창헌 42년생인데 이 사람이 외환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2001년에 현대건설 부사장으로 갑니다. CFO로요. 근데 이때는 이미 이명박은 현대건설을 떠나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라서 맞물리지는 않는데 김석한이란 이 사람은 약간 미국에서는 교포사회에서 완전 아메리칸 드림을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거라기보다는 일단 집안이 빵빵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휘문중학교 3학년 때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완전 유학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는 군사학교 같은 데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서도 계속 그렇죠. 사고를 치고 거기서 또래에서도 이제 문제 있는 애들하고 계속 어울리니까 그때 당시에 박정희가 고위급 자녀들이 유학 나가 있는 애들을 싹 다 들여와서 군대를 한번 보낸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군대를 3년 갔다 온 다음에 정신을 차려서 다시 미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삼성이라던가 현대라던가 이런 국내의 굵직한 대기업의 소송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킨 건프 이 자체에서도 이 김석한 변호사가 굉장히 많은 수입을 냅니다. 이 회사 자체는 세계적인 법률 전문지 아메리칸 로이어가 2017년 10월 공개한 세계 100대 로펌 명단에서 이 매출액 기준으로 36위예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예전에 윤창중 사건에서 김석한이 무료 변론 해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에이킨 건프 소속이면서 무료 변론을 해준 건데 이 에이킨 건프 자체는 우리나라 주미 대사관과도 계약을 한 상태라서 매달 3만 불씩 지급을 해주는 회사라고 해요. 그런데 사실 윤창중을 변론을 하는 것은 에이킨 건프가 주미 대사관에서 법률을 받고 있는 거랑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되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는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활동을 하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뭐 이렇게 관련이 커넥션이 있다. 저는 그걸 파보려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막 열심히 파봤는데 정확한 고리는 없어요. 제야의 MB 전문가. 네. 그렇지만 요 정도까지. 네. 재밌어요. 다스 소송 결국에는 140억 찾아오는 소송이잖아요. 그 소송을 왜 기업들이 돈을 대야 했을까? 생각해보세요. 140억을 찾아오는데 소송비가 40억이었다잖아요. 그럼 100억밖에 못 찾는 거잖아. 아깝잖아요. 지금 나오는 보도까지 보면 현대가 10억, 삼성이 40억 된 거 아니에요. 140억 찾기 위해서 40-50억을 쓴다.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원금 그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 다른 방법이 니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게. 돈 내. 라는 그 메시지를 보냈을 거고 그 혜택이 이제 총수 근데 사면 혜택에 비해서 너무 싸긴 해요. 그 대가가 그것만이겠어요. 지금 밝혀진 게 그 정도인 거지. 이제 이거는 시작인 거고 총수 사면과 관계자들 사면 그리고 더하기 사업적인 특혜를 많이 줬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주는 만큼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기업인들한테 시장 여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 천인공노할 정권이었던 거고요. 정말 나는 이해 안 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돈을 쳐 드리는 놈들이나 그거를 특별히 왜냐하면 그게 삼성이나 현대 쪽으로 어떤 소송 비용을 대납하게 만들면 이미 소문이 금방 날 거 아니냐고. 그 비밀 유지를 위해서라도 나는 그런 돈은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물욕 때문에 40억 뭐 10억에서 50억 아끼려고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일단 삼성이나 현대 쪽에서는 자기들이 얻는 이익은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이 자기 갖고 있는 그 리스크에 비해서는 너무 물론 그때 당시가 이제 뭐 이학수 사면이 2010년이었고요. 이건희 사면이 2009년이었으니까 그 기간 사이에 그렇게 얻는 이득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돈 많은 이명박이 그 소송 비용을 다른 기업한테 대납하게 한다. 결국은 이게 꼬리가 길어서 밟힌 거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 관계자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 불려가기만 하면 다 풀어내잖아요. 그냥 이학수도 그냥 다 불잖아요. 그랬어요. 이명박이 시켰어요. 이렇게 다 불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보통 앞다투어 분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검찰에 불려가면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신문이라는 것도 하지만 보통은 이제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수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가 미리 보는 거예요. 자필로.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대상에게 이러이러한 돈을 전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말 그대로 자수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이미 알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수서 지금 제출한 사람들이 이학수뿐만 아니라 김성우 전 사장, 뭐 권승호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수서로 남겨두고 진술까지 막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명박은 이제 말하는 것도 지친다. 자기 측근들, 최측근들과 특활비 부분, 다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가장 최측근들이었던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성우 사장이라든지 권승호 전무 이런 사람도 다 자수서를 써가지고 이명박의 죄를 사실상 이의실 짓고 한 상황이 됐잖아요. 이명박 씨는 우리 같은 성격이면 심장마비로 죽어. 이게 자수서는 아니고 저는 자술서를 한번 써봤거든요. 전체적인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해당 의무 분야가 좀 전문적이거나 특별한 관례나 문화가 있으면 이게 보통 수사 조서는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조서 자체가 너무 길어지고 분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사관들끼리 계속 돌려 읽고 이것저것 분석을 해도 너무 자기들끼리 합의가 안 되니까 어느 순간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써주시면 안 됩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장이 넘는 자술서를 직접 써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했던 거고 자수서는 그러니까 나의 범죄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조서보다 훨씬 더 증거로서 확실한 능력이 있는 거여서 이게 MB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혼자 나올 건지 와이프 손을 잡고 나올 건지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 나온다 안 나온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혼자서 나올 건지 와이프 손을 잡고 나올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여서 깊이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MB가. 이명박은 같이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 왜 나만? 왜 나만? 먹은 건 저 마누라가 훨씬 더 많이 먹었는데. 아니 자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마누라가 헤쳐먹을까 봐 엄청 불안할걸요. 다른 남자랑 결혼할까 봐?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 방송하는 오늘이 2월 19일이란 말이에요. 동계올림픽이 25일 날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이명박 소환 전에 필히 나가야 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이시영하고 이상은이에요. 지금까지 확인된 거를 또다시 한번 흔히 말해서 이제 이명박 소환 바로 직전에 매조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달이 28일까지 있고요. 3월 달로 넘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최소한 26, 27, 28일 그 안에 올림픽이 끝나기 전일 수도 있어요. 이시영하고 이상은은 소환된다. 그러면 이명박의 소환 날짜로는 저는 3월 5일 정도 봐요. 아니 왜 제 생일날 경사 났네. 제가 미리 생일 선물 드려서요. 고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3월달 내내 이명박 구속과 관련된 설왕설래로 아마 전국을 뒤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명박을 소환하는 시기가 3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방선거 전국이기 때문에 야당으로부터 아주 거센 반발이 몰아치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월을 넘길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검사들은 지금 엄청 굶주려 있어요. 이명박이 불러다 놓고 이제 포토라인 세우고 하는 쇼를 한번 해야 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굶주리다 보니까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바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끝나면 그 다음날 이런 느낌은 아닐 것 같고 일단 이시영 이상은 불러서 조사 한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3월 5일 날 이명박을 바로 이렇게 소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 지금 자수서를 쓴 사람 중에 이학수가 굉장히 핵심 키포인트가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재용이 어마어마한 감형을 받았잖아요. 이번에 2심에서. 삼성은 조직적으로 검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지금 이렇게 전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삼성이 가능하면 덜 다치는 방향으로. 그런데 왜 갑자기 이학수와 자수서를 썼을까? 자수서라는 건 범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재용한테 이게 화살이 안 가요. 이건희한테 가지. 이거는 범죄 당사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이 이명박과 이건희지 이재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학수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이건희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건희를 기소하고 해야 되는데 혐의 없음 결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99.95%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는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주장하는 게 삼성의 승계 작업은 이미 다 끝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승계 작업이 끝났다는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은 포기했다는 건가요? 이미 확보했다고 보는 이미 거죠. 확보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건희가 이제는 사망 선고가 내려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건희 사망 선고가 내려지면 검찰은 정말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물 사건인데 뇌물 준 놈이 죽어버리면 황당하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학수는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몰고 갔을 거다라고 봐요. 이학수는 정말 삼성가의 가신 중에 하나, 핵심 가신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수서를 썼다는 것을 보는 순간 그걸 느꼈어요. 사실 그 이학수 씨는 눈 떠 있는 이건희라고 봐도 되죠. 맞아요. 예. 네, 눈 떠 있는 이건희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명박 씨의 검찰 출석을 학수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이 동계 패럴림픽 개막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를 좀 분위기를, 물론 패럴림픽 때문에 이명박을 소환 못한다는 아니지만 어떤 규모에 있어서의 큰 행사가 하나 끝나고 국가적 행사가 있었으니까 더군다나 올림픽을 유치한 대통령으로서는 3월 5일에서 8일 사이. 근데 8일 날 하면 또 그 다음날 올림픽이 붙이잖아. 패럴림픽이. 그러니까 맥시멈 5일 정도에는 이명박을 소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뭔가 이게 네. 좀 재미있어지는 것 같은데요. 3월 5일쯤 소환, 1차 소환하고 조사하고 바로 구속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인데 그래도. 그렇죠. 신중한 모습을 보이죠. 네, 검찰에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구속, 기소하는 게 이게 3월 9일 날 박근혜가 공주 자리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속이 3월 달에 됐거든요. 이란선 쌍둥이라 지금 평행 이론 같은. 그렇죠. 아마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요. 3월 안에는 구속 기소될 수 있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은 내년 새날 달력에 또 기입해야 될 게 또 하나 늘었네요. 그렇죠. 이명박 구속일. 예. 이명박 씨는 일단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면 한 20여 시간 조사를 받고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난 모른다. 뭐 이게 계속해서 잠 못 자고 나와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또 영장 전담 판사 권순호 등등이 근데 그때 얼마나 살떨릴까나 싶어. 사실은 10년 동안의 기다림인데 이게 이명박의 구속영장이 만약에 기각돼. 광화문 가는 거죠. 광화문 가는 거지 마. 아니 광화문 가지 마. 서초동으로 가야지 이제. 네. 아니면 날도 따뜻하고 괜찮아요. 사실은 아마 우리나라의 어떤 그 판사도 오다를 받지 않는 한 이명박의 영장을 기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누가 오다를 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침만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정치권 이야기를 좀 가겠습니다. 신년 맞아서 홍준표하고 이명박하고 만나가지고 뭐 SBS를 뺏겼네, 뭐 KN을 어쩌고 했던 바로 네. 그게 신년 서로 간에 인사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는 뭐냐면 이명박이 자기한테 한참 핫발이었던 이 홍준표에게 사실 좀 사정하는 듯한 모습. 나 좀 지켜줘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명박에 대해서 뭔가 좀 자유한국당이 많이 쉴드를 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대변인들 엄평 내는 거 보면 말잖아요. 정말 굵직한 거 아니면 아예 거리를 둬요. 장제원이 이명박 이야기는 거의 안 해. 홍준표도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안 해요. 예를 들면 보통 이명박 측근들처럼 뭐 정치적인 보복이네 말 이런 이야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홍준표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백했잖아. 옛날에 자수서를 썼잖아. 내가 MB를 만들어줬다. 대통령 만들어줬다고 썼어요. 그 BBK 그 편지 들고 와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흔들었던 장본인이잖아요. 2007년 대선 때 BBK 관련한 그때 당시 법률 대책 단장 뭐 본부장 이런 걸 하던 네. 거기 쌍두마차가 나경원이었고요. 그 결국에는 BBK 수사를 만약에 다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홍준표 위법성도 발견될 수 있거든요. 가짜 편지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홍준표와 나경원이 같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이명박의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철저히 방어를 했거든요.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명박은 관계 없어라고 하면서 언론 스피커 역할을 굉장히 크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충분히 성립됩니다. 이거. 근데 이것들이 우리들을 뭐 세대가리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게 지들이 대가리를 모래에 파묻는다고 해서 우리도 못 본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뭐 타조들이 도망가다가 더 이상은 도망 못 가겠다 싶으면은 모래밭에다가 머리를 묻는다고 하죠. 안 보려고. 이게 지가 지금 이제 와서 MB를 모른다. MB는 우리 당과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MB만 때릴게요.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그 나경원도
진짜 문제 많은 캐릭터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라디오 뉴스 인터뷰에서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주어가 없다. 강원대 그 강연 영상에서 LK 이뱅크 설립에 대해서 내가 은행을 만들었다. BBK라는 투자사를 설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동영상 그 맥락에서는 주어가 없는 상태에서 BBK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BBK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는 주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나경원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서 물어봤어요. 그 당시 그 주어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들었다는 말을 하지 않고 BBK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누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거를 진술한 거지 이명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병하네.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제 와서 나는 MB를 모릅니다. 그동안 20년 넘는 기간 동안 이명박과 같이 뒹굴었던 그 역사를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제 와서 모른다고 이야기를 한들 나경원이 지금도 그렇게 멍청한 이야기를 한다고 속을 거라고 국민들이 속아줄 거라고 믿는 그 대가리들 자체가 진짜 좀 납득이 안 되면 납득이. 그러니까 이명박하고 홍준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 15대 국회 때인데 그때가 1996년 4.11 총선 때 홍준표는 송파 갑에 출마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현찰을 뿌린 혐의로 결국에는 의원직 상실하고 이명박은 그 당시에 위증교산에 뭐네 뭐 해서 의원직 상실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미국으로 같이 가서 같이 골프 치던 사이입니다. 그냥 친한 사이가 아니고 그래서 홍준표는 덕고다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명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친이계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대선 때 박근혜 편에 들지 않고 이명박의 편에 서가지고 BBK 같은 걸 털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잘만 하면 엮으면은 이것도 이명박과 홍준표가 어떤 관계일 수 있어서 불법 자금을 받았다거나 주범과 종범 네. 관계가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어서 예. 같이 보낼 수도 있는 아직까지는 뭐 나온 건 별로 없고요. 그냥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명박의 측근이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측근 이재호가 홍준표 밑으로 기어 들어갔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되게 웃기더라고. 뭐 사만 당원의 만장일치로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뭐라더라고 보수의 왁구가 완성됐다라든가 왁구?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홍준표는 사실은 이명박 자체가 계륵 같은 거죠. 이야기를 안 해주면 의리 없다고 하고 막아주면 자기가 부각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이제 범죄자의 전형 이런 느낌이고요.